72년을 살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자식이 두려웠다. 이게 바로 너희가 먹인 내 값이다. 비 오는 날 갈 곳 없던 애미 손에 말없이 쥐어준 그 3만 원 말이다. 어머니, 그건 정말 오해예요. 그날은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만해라. 변명은 그날 밤에 이미 끝났다. 문을 닫던 내 손이 내 대답이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 오는 날 어미를 문 밖에 세운 자식에게 내 인생을 맡길 생각은 없다. 이 집은 이제 내 선택의 자리다. 너희는 여기까지다. 지금 나가라. 그날의 말 한마디는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의 시작은 언제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20분 세상이 무거운 어둠에 잠겨 숨을 고르는 시간. 서울 변두리 어느 낡은 재래시장 골목에는 어김없이 첫 번째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72세 최금옥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차가운 물속에 손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외구구, 날이 습한 거 보니 비가 오려나. 이놈의 무릎이 먼저 하네. 금옥 씨는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손으로 한번 짓누르며 커다란 육수통 앞에 섭니다. 40년 넘게 매일같이 반복해온 일이지만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욱신거립니다. 뒤틀린 손가락 사이로 밀가루 가루가 서리처럼 내려앉고 멸치똥을 떼어내는 손끝은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입니다. 금옥 씨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노란 양파 껍질을 벗기고 매운 대파를 다듬어 산처럼 쌓아둡니다. 펄펄 끓는 육수통에서는 진한 멸치 냄새와 구수한 디포리 향이 배어 나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로지 이 국수 한 그릇으로 세 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낸 금옥 씨에게 이 매캐한 연기와 멸치 비린내는 그녀가 살아온 증거이자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옥 씨의 시선은 자꾸만 가게 한쪽 벽면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며칠 전 구청에서 붙이고 간 노란색 공문 하나가 흉터처럼 박혀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철거 예고 통보. 빨간 글씨로 적힌 그 짧은 문장이 40년 세월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금옥 씨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그 공문을 쓱 훑어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뾰족한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그 무렵 시장 입구에서 리어카를 끄는 박 씨가 셔터를 올리며 말을 건넵니다. 금옥 할매, 오늘도 일찍 나왔네? 근데 거 소문 들었어. 다음 주부터 저 아래쪽부터 펜스 친다며? 여기 진짜 철거되는 거야? 뭐, 안 버티던 날이 어디 있었나? 세상 천지가 다 변한다는데 이 낡은 구석이라고 별 수 있겠어. 그저 내 몸뚱이 하나 누울 자리 있으면 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타들어가겠지. 그래도 할매는 자식들이 다 효자잖아. 큰아들은 신도시 큰 병원 팀장이고 둘째는 건설회사 다닌다며 이제 자식들 집에서 대접받으며 편히 쉬어야지. 안 그래? 그럼 다 잘 살고 있지. 나야 뭐 걔들 걱정 안 끼치는 게 효도지. 금옥 씨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다시 국수솥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효도라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싸해집니다. 병원 행정팀장이라는 큰아들, 건설사 과장이라는 둘째 아들, 남들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자식들이지만 금옥 씨는 그 바쁜 아들들에게 전화 한 통 걸기가 무섭습니다. 장사 준비를 대충 마친 금옥 씨가 의자에 잠시 앉아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탁자 모서리,
불길에 그을려 시커매진 가스 화구. 40년 전 남편이 시장 개업 선물로 사준 낡은 식도. 그녀는 가만히 손을 뻗어 그 차갑고도 따뜻한 것들을 하나하나 쓸어봅니다. 이 물건들은 그녀의 눈물과 땀을 다 알고 있겠지요. 큰애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오던 날 밤, 이 가스불 앞에서 얼마나 많은 국수를 말아내며 기도를 했던가. 딸애가 동생들 학비 보탠다고 공장 일을 시작하며 처음 사온 내복을 이 의자에 앉아 가슴에 품고 얼마나 울었던가. 가게 문틀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어릴 적 그어놓은 희미한 키재기 연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포크레인이 밀고 들어오면 이 모든 기억도 먼지가 되어 사라지겠지요. 금옥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허공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지붕을 바치기 위해 기둥으로 살아온 여자. 정작 자신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녀가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옥 씨는 젖은 앞치마를 고쳐 매며 힘없이 의졸입니다. 이제 정말로 갈 데가 없네. 텅 빈 가게 안 금옥 씨의 나지막한 혼잣말이 뿌연 수증기 사이로 흩어집니다. 창밖으로는 한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듯 하늘도 금옥 씨의 마음처럼 어둡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아침부터 쏟아진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년 세월이 묻어있는 시장통 낡은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금옥 씨의 무너진 마음을 두드리는 채찍 소리 같았습니다. 가게 철거를 앞두고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금옥 씨는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싸맨 낡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천 신발이 걸을 때마다 찌걱찌걱 소리를 내며 무게를 더했습니다. 젊은 시절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콘크리트 바닥에 서서 국수를 말아온 탓에 수술 시기를 놓쳐 퉁퉁 부어오른 무릎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금옥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번듯한 아파트에 방도 여러 개라는데 이 늙은 애미 하룻밤 누울 자리 하나 없겠나. 정훈이도 제 자식 키우는 애비니까 이 비 오는 날 찾아온 애미를 그냥 내쫓지는 않겠지. 그렇고 말고. 금옥 씨는 지하철과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비안개 너머로 삐죽삐죽 솟은 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마치 거대한 성체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번쩍거리는 아파트, 큰아들 정훈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입구부터 정복을 입은 경비원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금옥 씨는 죄 지은 사람 마냥 주눅이 들어 아들의 돈과 호수를 대고서야 겨우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금옥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혹여나 젖은 옷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을 더럽힐까봐 구석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착 가라앉은 흰머리, 시장 바닥에서 밴 비린내와 멸치 육수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낡은 점퍼. 금옥 씨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옷깃을 여몄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집 앞 문틈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과 함께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금옥 씨는 보따리를 고쳐주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정훈아, 엄마다. 비가 와서 잠깐 들렀다. 문이 열리고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금옥 씨는 가슴속에 품었던 일말의 기대를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문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철컥 하고 잠기는 도어락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복도의 정적을 베어냈습니다. 금옥 씨는 아들이 닫고 들어간 육중한 현관문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의 얼굴을 보았고 코끝에는 아까 문틈으로 새어나왔던 구수한 갈비찜 냄새가 아직 맴도는데 눈앞의 문은 지독하게 견고하고 차가운 대리석 벽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센서등마저 꺼진 캄캄한 복도에서 금옥 씨는 손에 쥐어진 하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봉투 안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만 원. 아들이 생각하는 늙은 어미의 하룻밤 무게는 딱 그 정도였나 봅니다. 내가 국수를 몇 그릇을 말아야 이 돈이 나오는데, 정훈아, 너 공부할 때 엄마가 머리맡에 놓아주던 그 뜨끈한 국물이 고작 2만 원짜리 3장이었더냐? 문 너머에서는 다시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원장님 한 잔 더 하시죠. 아들의 호탕한 목소리가 방음 잘 되는 문틈을 비집고 나옵니다. 금옥 씨는 그 소리를 피해 도망치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혹시라도 안에서 손님이 나오다 이 초라한 몰골을 볼까봐, 아들의 그 소중한 평판에 흙탕물이라도 튈까봐 겁이 났습니다. 금옥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비상계단 옆 창가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빗줄기가 도시의 불빛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금옥 씨는 문득 2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정훈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시장으로 뛰어왔던 날. 금옥 씨는 그날 너무 기뻐서 장사도 내팽개치고 시장 사람들에게 국수를 공짜로 대접했었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로 밤새 육수를 끓이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이제 남들 우러러보는 의사 선생님이 된다는데 내 몸뚱이 하나 부서지는 게 무슨 대수랴 싶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 잘난 의사 아들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빗물에 젖은 어미를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그래, 남들 보기에 그놈의 남들이 내 자식보다 더 중했던 게야. 내 아들 인생에서 나는 이제 부끄러운 얼룩일 뿐이구나. 금옥 씨는 젖은 보따리를 고쳐 메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숫자가 바뀌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고인 물이 대리석 바닥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금옥 씨는 소매를 끌어당겨 그 발자국을 황급히 닦아냈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 자신이 왔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비굴할 정도로 정성껏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웬 노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었고 입술은 추위와 서러움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밥상은 최고급으로 차려내면서도 정작 자신은 식은 국물에 밥 말아서서 먹던 그 세월이 거울 속 노파의 주름 속에 켜켜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빠져나오자 다시 거센 비바람이 금옥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들이 준 3만 원이 든 봉투를 가슴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버릴 수도 쓸 수도 없는 그 지독한 무게의 돈이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금옥 씨는 쏟아지는 빗속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관을 찾으러 가는 길인지 아니면 이 서러움을 씻어내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인지 본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야, 정훈아, 미선아, 엄마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니? 금옥 씨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훈장이었던 어머니라는 이름이 이 비 오는 복도 끝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밥상처럼 내버려졌습니다.
그녀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통곡을 삼키며 화려한 불빛들이 깜빡이는 도심의 어둠 속으로 느릿느릿 사라져갔습니다. 아들이 쥐어준 10,000원짜리 3장, 젖은 봉투는 금옥 씨의 가슴팍에서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번쩍이는 신도시의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괴물처럼 일렁였고 지나가는 차들이 튀긴 흙탕물이 금옥 씨의 해진 바짓단을 적셨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피해 버스 정류장 구석에 웅크려 앉은 금옥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딸 미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어디 아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다급한 목소리. 그 따뜻한 물음 한마디에 금옥 씨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금옥 씨는 다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지나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해지는 구도심의 가파른 언덕길.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엉켜있고 낡은 벽돌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그곳이 딸 미선의 집이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끌고 좁은 계단을 오르는 금옥 씨의 등 뒤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2층 복도 끝 칠이 벗겨진 철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선이 맨발로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비에 왜 이러고 있어? 세상에, 옷이 다 젖었잖아. 엄마, 미선은 비명 같은 통곡을 내뱉으며 금옥 씨를 집 안으로 거의 끌어당기다시피 했습니다. 등 뒤에서 육중하게 다치던 아들의 문과는 달랐습니다. 딸의 문은 마치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활짝 열려 금옥 씨의 젖은 몸을 통째로 안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오래된 가구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미선은 제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금옥 씨의 젖은 신발과 양말을 벗겨냈습니다. 빗물과 땀에 퉁퉁 불어 허옇게 변한 엄마의 발, 그리고 그 발가락 사이사이에 박힌 굳은 살을 보는 순간 미선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훈이 오빠네 간 거 아니었어? 왜 이 꼴로 여기로 와? 그 잘난 아들놈들은 다 어디 가고 엄마를 이 비 오는 날 길거리에 내팽개쳐. 응? 엄마, 제발 말 좀 해봐. 아니야. 내가 그냥 비가 오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정훈이는 오늘 귀한 손님이 온다기에 내가 그냥 미안해서 나왔다. 금옥 씨는 끝까지 아들의 허물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알았습니다. 엄마의 가슴팍에서 떨어진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30,000원이 든 봉투를 본 순간 말입니다. 미선은 엄마의 차가운 발을 제 가슴팍에 품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오던 사위 성호가 현관에 서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장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보, 일단 뜨거운 물부터 더 받아. 어머니 감기 걸리시겠다. 말수 적은 사위 성호는 젖은 보따리를 얼른 받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금옥 씨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투박하고 커다란 손으로 장모님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비도 오는데 어디 가서 고생하시려고. 여기가 어머니 집인데 어디를 가십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여기서 푹 쉬세요. 제가 내일 장모님 좋아하시는 뜨끈한 곰탕이라도 한 그릇 사올게요. 성호야, 내가 이 좁은 집에서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미선이도 고생인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미선이,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말아주신 국수 먹고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예요. 여긴 장모님 집입니다. 아시겠죠? 금옥 씨는
사위의 투박한 한마디에 가슴속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 미선이 내온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아까 문틈으로 맡았던 아들의 갈비찜보다 훨씬 더 달고 뜨거웠습니다. 미선은 낡은 안방 이불을 새로 깔고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에 금옥씨를 눕혔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그 차가운 대리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기였습니다. 금옥씨는 딸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은 이 딸 하나였구나. 내가 평생을 바친 국수가락이 헛된 건 아니었어. 이렇게 나를 안아주는 품이 아직 남았으니 지대가 낮아 볕도 잘 들지 않는 낡은 빌라. 하지만 그날 밤 금옥 씨에게 그곳은 세상 그 어떤 대저택보다 밝고 따뜻한 빛이 흐르는 궁전이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금옥 씨는 딸과 사위의 도란도란 나누는 말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딸 미선의 집에서 보내는 밤은 평온했지만 금옥 씨의 마음은 도무지 편치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온 금옥 씨의 눈에 식탁 등의 의지에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 딸 미선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은 채 꾸벅꾸벅 졸면서도 영수증을 맞추는 딸의 거친 손등. 그 위에는 파스 몇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금옥 씨는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저 손, 저마디 굵은 손이 원래는 참 고왔더랬습니다. 30여 년 전 미선이는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가세가 기울자 금옥 씨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미선아, 오빠랑 남동생 공부는 시켜야 하지 않겠니? 그 모진 말에 17 미선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날로 책가방 대신 먼지 자국 가득한 섬유공장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미선이가 밤낮 없이 미싱을 돌려 벌어온 돈은 고스란히 큰아들 정훈의 의대 등록금이 되었고 둘째 정우의 유학 자금이 되었습니다. 동생들이 대학 졸업장을 따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미선이는 단 한 번도 새 옷 한 벌 사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정훈이 오빠 이번에 장학금 못 받았다며 내가 잔업 좀 더 할게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던 효녀였습니다. 어머 엄마, 왜 안 자고 나왔어? 무릎 많이 아파? 미선아, 내가 미안하다. 이 손이 이 모양이 되도록 내가 너를 부려먹었구나. 내 동생들 기 세워준다고 내 청춘 다 갉아먹었는데 너는 어쩜 이 어미를 원망 한마디 안 하니? 원망은 무슨, 나도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우리 식구 다 같이 살려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그래도 오빠랑 정우가 잘 됐으니까 난 그걸로 됐어. 엄마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야. 다 소용없더라. 내가 그놈들 입에 넣어준 고기 반찬이 다 무슨 소용이야. 비 오는 날 갈 데 없는 애미를 문전박대한 놈들인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금덩어리를 옆에 두고 돌덩어리만 닦고 살았어. 금옥 씨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미선은 대답 대신 엄마의 주름진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어깨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냄새와 약간의 파스 향기. 그것은 아들의 고급 아파트에서 나던 비싼 방향제 냄새보다 훨씬 더 사람 냄새가 났고 금옥 씨의 시린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미선아, 당신도 얼른 자. 내일 마트 오픈조라며.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미선이가 고생한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 모시려고요.
사위 성호의 투박한 말 한마디에 금옥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아들들 기 살려준다고 딸 자식 기죽이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후회로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소홀히 대했던 딸과 사위가 정작 내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손을 내미는 기둥이었다는 사실. 금옥 씨는 이 낡고 좁은 거실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두었던 미안함과 서러움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딸 미선의 낡은 빌라에서 보낸 일주일은 금옥 씨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하늘처럼 금옥 씨의 얼굴에도 모처럼 평온함이 감돌았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을 깨뜨린 건 어느 날 오후 찾아온 낯선 가방을 든 신사들이었습니다. 미선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금옥 씨의 성함을 확인하고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금옥 어르신 되십니까? 박기출 씨 유족 되시죠? LH 토지보상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유족분들을 한참 찾았어요.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 그 세 글자가 좁은 거실에 울려 퍼지자 금옥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일로 산 사람을 찾는단 말인가. 당황한 금옥 씨 대신 사위 성호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적도를 보시면요. 경기도 외곽에 어르신 남편분 명의로 된 임야가 있습니다. 예전엔 맹지였지만 이번에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개발지구에 아주 핵심 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연락드렸습니다. 금옥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누렇게 바랜 서류 속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 그 땅. 남편이 죽기 직전 친구 보증을 섰다가 떼인 돈 대신 억지로 떠맡았다며 한숨을 내쉬던 그 쓸모없는 돌산이었습니다. 잡목만 무성하고 길도 없어 세금만 축낸다며 자식들에게 말조차 꺼내지 않았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럼 보상금이 어느 정도나 책정된 겁니까?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밤은 지독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딸 미선의 낡은 연립주택, 거실, 한 구석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만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깊어가는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금옥 씨는 홀로 일어나 거실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 위에는 낮에 받은 등기 서류와 보상 안내서, 그리고 며칠 전 큰아들 정훈이 던져주었던 눅눅해진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50억? 평생을 국수 삶는 김에 눈이 짓무르고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평생의 피부처럼 두르고 살았던 그녀에게는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이 돈이면 딸 미선의 좁은 집을 대궐로 바꿔줄 수 있고 평생 돈 때문에 기죽어 살았던 사위 성호에게 벼란 듯한 삶을 선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옥 씨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내 눈물값이고 당신 목숨값인데 영감, 이걸 어찌해야 옳을까? 금옥 씨의 머릿속에는 평생을 지배해온 해묵은 관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집안을 잇는 건 아들이다.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사는 법이다라던 시장 사람들의 말, 그리고 죽기 전까지 아들 타령을 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만약 예전 같았으면 금옥 씨는 고민도 없이 정훈이와 정우에게 연락해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얘들아, 이제 엄마가 너희 짐 다 덜어줄게라며 돈을 내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품어둔 그 젖은 봉투가
금옥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 오는 날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어미를 문 밖으로 밀어내던 장남의 서늘한 눈빛, 그리고 그날 밤 퉁퉁 불어버린 자신의 발을 가슴에 품고 울던 딸 미선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금옥 씨는 살며시 방문을 열어 잠든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결에도 고단한지 미간을 찌푸린 채 거친 손을 이불 밖으로 드러내고 자는 내 딸 미선이, 저 손은 오빠들의 등록금을 위해 기계 바늘에 찔리던 손이고 남동생의 유학비를 위해 한겨울 찬물에 빨래를 하던 손이었습니다. 금옥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와 아들이 준 3만 원을 한 장씩 펴보았습니다. 구겨진 종이 돈에서 아직도 그날의 비릿한 빗물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훈아, 너는 이 돈이면 내 어미 자존심까지 다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내가 너를 의사 만들려고 팔았던 국수가 몇만 그릇인데 너는 내 인생을 고작 3만 원짜리 여관방에 가둬버렸어. 금옥 씨의 눈에 서늘한 결기가 서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이 시키는 대로 자식들, 뒷바라지에 이름도 없이 누구 엄마로만 불리며 순종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가장 정직한 심판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금옥 씨는 펜을 들어 서류 옆에 놓인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굽은 손가락에 힘을 주어 꾹꾹 눌러 썼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해야지.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줬는지 내 마음 가는 대로 할란다. 그래야 죽어서 영감 얼굴을 볼 낯이 서지. 결심을 굳힌 금옥 씨의 얼굴 위로 새벽의 여명이 어렴풋이 비쳐들었습니다. 서러움에 떨던 힘없는 노파의 눈빛은 간대였고 수십 년간 거친 풍파를 헤쳐온 노련한 선장 같은 단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올 아들들과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걱정할 딸. 그들 앞에서 금옥 씨가 차려낼 마지막 밥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금옥 씨는 조용히 등기 서류를 품에 안고 낡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지작물 보상과 이주 대책비까지 합치면 대략 50억 원 정도입니다. 워낙 금싸라기 땅 한복판이라 감정가가 높게 책정됐습니다. 50억? 평생 5천 원짜리 국수를 몇 그릇을 말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인지 계산조차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미선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대로 굳어버렸고 사위 성호는 믿기지 않는 듯 헛기침만 연신 내뱉었습니다. 정작 금옥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쫓겨나 3만 원짜리 젖은 봉투를 쥐고 비를 맞던 그날 죽은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영감, 당신이 나 고생시킨 게 미안해서 이제야 이걸 보내주는구려. 내가 갈 곳 없어 빗속을 헤매는 걸 보고 이제야 그 땅을 깨우셨나 보네. 공무원들이 돌아간 뒤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등기 서류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번뜩였습니다. 금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이거 꿈 아니지? 50억이래. 엄마 이제 고생 끝났나 봐. 우리 엄마 하늘이 도왔어. 그래, 내 팔자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런데 미선아, 이 일은 우리 셋만 알자. 정훈이나 정우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금옥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은 것 하나만 생겨도 아들들부터 챙겼을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 차갑게 닫혔던 아들의 현관문이 그녀를 물은 어머니에서 서슬퍼런 심판관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육수가락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신은 그녀에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해야지.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내 눈물을 누가 닦아줬는지, 내 평생을 걸고 직접 정해야겠다. 도망치듯 숨어들었던 딸의 낡은 집에서 금옥 씨는 이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합니다. 도망 대신 선택을, 눈물 대신 심판을 준비하는 그녀의 눈빛이 새벽의 서리처럼 차갑고도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발은 소문이라고 했던가요? 비밀로 붙이자던 금옥 씨의 다짐이 무색하게 죽은 영감이 남긴 땅이 금싸라기가 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가장 먼저 비 오는 날 제 어미를 문 밖으로 밀어냈던 두 아들의 귀에 가장 먼저 가 닿았습니다. 딸 미선의 낡은 연립주택 골목에 난데없이 반짝이는 고급 세단 두 대가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평생 길도 좁고 주차할 곳도 없다며 명절에도 얼굴 비치기 싫어하던 아들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차에서 내리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어머니, 저 정훈이에요. 엄마 안에 계시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큰아들 정훈의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명품 보자기와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온 둘째 정우 역시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흘렸지요. 불과 일주일 전 어머니의 전화조차 회의 중이라며 끊어버리고 비에 젖은 몰골을 부끄러워하며 여관으로 내몰던 그 아들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 기름진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여기서 이렇게 좁게 계셨던 거예요? 진작 말씀을 하시지. 형이랑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금옥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두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아들들이 바닥에 내려놓은 선물 꾸러미들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선이 내온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신 정훈이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어머니 모시려고 안방 가구도 새로 다 바꿨습니다. 미선이네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지내세요?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장남인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잠이 안 옵니다. 맞아요, 엄마. 형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무릎 수술도 형네 병원에서 제일 좋은 교수님한테 예약해놨다니까요. 이제 이런 낡은 집 말고 대접받으면서 사셔야죠. 미선아, 너도 이제 엄마 우리한테 맡기고 내 살림이나 잘해. 남들 보기에. 그날 밤 차가운 복도에서 금옥 씨의 심장을 후벼 팠던 그 말이 다시 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워서 내쫓을 명분이었던 그 말이 이제는 돈 많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효자 장남의 체면을 위한 명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금옥 씨는 가만히 가슴팍을 만졌습니다. 그 옷 안쪽에는 아들이 여관비하라며 던져주었던 이제는 바짝 말랐지만 여전히 구겨진 그 10,000원짜리 3장이 든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훈아, 너희 집은 오늘 손님 안 오냐? 병원 원장님 댁이랑 밥 먹어야 한다며. 내가 가면 니들 체면 깎이는 거 아니냐? 아이, 어머니도 참. 그날은 제가 정말 병원 사활이 걸린 중요한 자리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죠. 아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서운하셨어요?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 효도 좀 받으세요. 정우는 미선의 눈치를 보며 짐짓 너그러운 척 덧붙였습니다. 미선아, 너도 고생 많았다. 이제 엄마 우리가 모실 테니까 너도 내 살림 살아. 그 말 속에는 이제 돈줄은 우리가 관리할 테니 너는 빠져라라는 추악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위 성우는 구석에서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선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금옥 씨는 오히려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에도 모르는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신이나 보상금 활용 방안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냐,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효도가 어떤 건지 내가 한번 끝까지 봐주마. 50억이라는 숫자가 사람을 어떻게 귀신으로 만드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련다. 거실에 가득 찬 비싼 고기와 과일 향기. 하지만 금옥 씨의 코끝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비릿한 빗물 냄새와 차가운 대리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쓴 자식들의 재롱 잔치를 지켜보며 금옥 씨는 조용히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딸의 집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진 소리는 아들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도 딸의 억울한 숨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금옥 씨의 서늘한 침묵이었습니다. 딸 미선의 거실은 아들들이 가져온 화려한 선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금옥 씨의 손을 잡았고 둘째 정우는 보상금으로 살 수 있는 강남 아파트 팸플릿을 펼쳐 보이고 있었지요.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5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시죠. 미선이네 이 좁은 데서 더 계시는 건 저도 병원 식구들도 면이 안 서서 그래요.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제 차로 가시죠. 와이프가 안방에 안마의자도 새로 들여놨습니다. 엄마, 형네 집도 좋지만 제 아파트 쪽이 공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 보상금 관리 말이에요. 미선이 누나는 이런 큰돈 관리해 본 적도 없는데 괜히 엄한 데 쓰면 어떡해요? 건설사 다니는 제가 제일 잘 알죠. 금옥 씨는 가만히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들의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탐욕의 냄새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금옥 씨는 천천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꼬깃꼬깃하고 눅눅해진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정훈아, 내가 준 거잖니. 기억 안 나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내 집 복도에서 내가 내 손에 쥐어준 거 말이다. 정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정훈은 눈치 없이 봉투를 열어보고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3만 원? 형, 엄마한테 이게 뭐야? 하지만 정훈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매긴 내 값이다. 정훈이 너는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빗물 젖은 애미를 모텔로 내쫓으며 이 3만 원을 던져줬지? 정우, 너는 애미가 가게 철거된다고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어버렸지? 돈 소문이 나니까 이제야 내가 엄마로 보이더냐? 백화점 가방에 한우 세트 들고 오면 내 가슴에 박힌 대못이 빠질 줄 알았어? 니들이 말하는 효도는 돈 냄새 날 때만 하는 거더냐?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그때는 정말 중요한 손님이. 그만해라. 내 자식은 이 비 오는 날 내 젖은 발을 가슴으로 닦아준 내 딸 미선이뿐이다. 너희들이 무시했던 이 사위가 나를 위해 뜨거운 국밥을 사다 나를 먹였어. 내 재산 50억? 아니, 500억이라도 니들한테는 단 1원도 안 줄 거다. 금옥 씨는 탁자 위의 선물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비싼 과일들이 거실 바닥에 뒹굴고 명품 보자기들이 짓밟혔습니다. 아들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한마디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 이 집은 너희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들을 내 인생의 자식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금옥 씨의 서슬 퍼런 일갈에 아들들은 쥐구멍이라도 찾듯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세단이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옥 씨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이 엄마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금옥 씨는 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 나 잘했지? 이제야 내 이름 석자 찾은 것 같아. 최금옥으로,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로 말이야.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까의 위선적인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찌꺼기가 씻겨 내려간 듯 맑고 투명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금옥 씨는 탁자 위에 남겨진 3만 원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돈은 이제 배신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고 투명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들이 버리고 간 탐욕의 찌꺼기들을 치우고 난 딸 미선의 거실은 비록 좁고 낡았을지언정 비로소 집다운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금옥 씨는 며칠 뒤 딸과 사위를 앞에 앉히고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땅의 보상금 수령 서류와 함께 이미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마친 증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성호야, 이거 받아라. 50억 보상금 전부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 세금 낼 거 다 떼고도 너희 평생 걱정 없이 살 돈은 충분할 게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엄마가 우리랑 건강하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빠들이 알면 또 난리 날 텐데 어쩌려고. 어머니,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 아직 손발 멀쩡하고 인쇄소 일도 즐겁습니다. 이 돈은 장모님 노후를 위해 쓰셔야지요. 금옥 씨는 딸과 사위의 손을 하나씩 맞잡았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만큼이나 딱딱한 굳은 살이 박인 그들의 손. 평생 남들보다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온 정직한 손들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내 대신 동생들 업어 키우며 흘린 눈물값이고 성우 내가 내 자식들도 외면한 늙은 애미를 가슴으로 받아준 값이다. 나는 이제 이 돈 없어도 된다. 나 이제 국수 안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국수 많은 거 아니더냐? 우리 작게 식당 하나 차리자. 몇 달 후 서울 한복판 번듯한 건물의 1층에 금옥의 정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금옥 씨가 50억 보상금으로 건물을 사고 그 1층의 딸과 사위와 함께 차린 국수집입니다. 가게 안에는 예전 시장통 노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육수 향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금옥 씨의 넉넉한 인심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제 금옥 씨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닌 해가 중천에 뜬 늦은 아침에 일어나 딸이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천천히 가게로 나옵니다. 무릎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쳐 이제는 사위가 밀어주는 휠체어 대신 제 발로 당당히 걷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수 맛이 기가 막히네요. 역시 전설의 국수집다워요. 많이들 들어요. 모자라면 말하고 우리 딸이 육수를 아주 잘 냈어. 가끔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아들들의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잘못했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문자들. 하지만 금옥 씨는 이제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복도에서 죽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미련은 빗물과 함께 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게 카운터 옆 작은 액자 속에는 이제는 바짝 마른 하얀 봉투 하나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큰아들이 던져준 그 3만 원. 금옥 씨는 매일 아침 그 봉투를 보며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최금옥,
너 참 잘 살았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는 피는 그저 차가운 액체일 뿐이라는 것을 금옥 씨는 72살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한 울타리에 산다고 같은 성씨를 가졌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지독한 폭우 속에서 우산 하나 없이 젖어가는 나를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던 사람, 퉁퉁 불어버린 내 발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가슴에 품어주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비 오는 날 복도에 남겨졌던 서글픈 밥상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딸과 든든한 사위, 그리고 환하게 웃는 손주들이 둘러앉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 매일같이 차려집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살맛나네. 사람들은 그녀가 국수를 판다고 말하지만 사실 금옥 씨는 세상의 아픈 이들에게 위로를 팔고 있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세상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금옥 씨,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맑게 갠 하늘 아래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생 한 장과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